우리가 알고 있는 천조국 미국이 실제로 군사력은 형편없다. 러시아는 기술적으로 미국을 극복했고 아직 중국 전력을 디스카운트 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 미사일 같은 데는 미국을 추월한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러우 전제가 이란 이스라엘 분쟁은 항공모함 같은 20세기 전력의 종말과 미사일이나 드론, AI가 지배하는 21세기 전쟁의 시작을 보여주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전쟁은 러우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쟁이라는 게 조금 작은 전쟁이었습니다. 이라크전, 아프간전 이런 것들은 그 세계 최첨단이라 할 수 있는 미국하고 그리고 조금 소규모 국가, 제대로 뭐 공군도 없는 아프간이라든지 이라크는 걸프전 때 망가진 다음에 이라크전이 거의 괴멸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의 전투나 아니면 나토가 참전했던 뭐 리비아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상대가 작은 전투였어요. 러우 전쟁을 하면서 이제 미국이 대리로 했던 우크라이나를 엄청 양성을 해가지고 나토에서 미국 빼고 터키가 제일 센 군대였는데 터키보다 더 센 군대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엄청나게 많은 미군 무기를 지원했는데 러시아군한테 당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러우전을 쭉 보면은 두드러진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작은 군대를 하다 보니까 진짜 실력이 안 나왔는데 제대로 된 군대끼리 붙으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 장비를 가지고 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이제 전쟁이 그야말로 이제 진면목이 나오죠. 이때까지 이제 쭉 무기가 발전해왔던 게 나오고 또 전쟁하면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 전쟁 기간 동안 발전한 게 그 전에 20년 동안 발전한 것보다 좀 많이 했다고 할 정도로 약간 과장을 섞자면은 그 정도로 전쟁 기간에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일단 가장 두드러진 게 타격의 정확성입니다. 전쟁 역사상 민간인 희생이 가장 적었습니다. 아마 이거를 다 전쟁이 끝나고 기록하면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한 그런 걸로 그렇죠. 전쟁이 몇 년 동안 하고 굉장히 컸던 것 치고는. 예. 심지어 가자에 지금 이스라엘이 폭격하고 있거든요. 가자에 죽은 민간인이 한 몇만 명 됩니다. 몇만 명 이상 되는데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그것보다 3년 반 동안 일어난 이 러우전에서 민간인 희생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밀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장에 투명합니다. 드론이나 드론도 여러 개층의 드론, 그리고 드론 이외에도 인공위성들이 러시아하고 미국의 인공위성들이 총출동돼 가지고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호정보 장비든지 엄청나게 많은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장이 투명화돼 가지고 거의 손바닥 보듯이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기동이 사라졌습니다. 뭐 탱크가 칼럼을 이루고 온다든지 하면 그건 금방 가서 발견되니까 부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서 수풀 라인으로 숨어서 몇 대씩 오거나 아니면은 전장에서 멀리 떨어지가 앞에서 막 격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약간 감시 장비가 이제 전부 다 감시하려면 조금 바쁜 틈에 이제 숨어서 오거나 이런 정도로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장이 굉장히 투명화됐다. 그래서 대규모 기동이 사라졌다. 처음에는 전차들이 좀 보이고 장갑차들이 보이는데 최근에는 주로 두드려 맞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죠. 물론 그것이 약간 과장되긴 했습니다. 실제 전쟁보다 과장되긴 했는데 그 정도로 대규모 기동은 사라졌고 대신 오토바이 같은 걸로 막 다니죠. 드론은 안 맞고 아주 민첩성이 중요해지니까 전체 속도보다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자전 능력의 극대화입니다. 미국의 그 첨단 PGM들을 다 줬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대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PRSM이라고 최신의 에이테킴스 후속 모델, 미군도 아직 다 보급 못한 그 무기 빼놓고는 다 줬거든요. 그것이 가장 길게는 2달, 가장 짧게는 2주, 며칠 만에도 극복할 정도로 그 전자전으로 무력화했습니다. 주로 그 PGM들이 이제 INS하고 GPS 같은 복합 항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GPS도 어느 정도 적용한 다 항제밍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밍을 해버리고 스푸핑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전자전능이 극대화돼 가지고 첨단 무기들이 발휘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또 만족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상당히 무력화된 것이고, 그래서 GPS 기반 무기는 거의 20세기 전력이고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우리나라도 GPS 기반 무기가 엄청나게 많이 전력화되고 있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러시아는 최근에 GPS에 의존하지 않은 항법 체계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니까 굉장히 다양한 센서들을 지상과 공중에
두고 서로 간에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그야말로 엄청난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성 한두 개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위성 전파 한두 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하게 의존하는 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게 뭐 전력화돼 가지고 완전히 성숙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GPS만에만 의존했던 뭐 GPS나 러시아의 GNSS나 중국도 바이두 같은 걸 가지고 의존했던 그것에서 완전히 지금 한 단계 나아가고 있다. 그런 걸로 볼 수 있고요. 물론 가장 두드러진 것은 AI의 활성화입니다. FPV 드론이 표적을 때릴 때 그냥 보고 다 드론 병사가 다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가면 그 표적이 어떤 모양인지 AI가 다 감지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델 넘버까지 대부분 감지해내고 그래서 때릴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가다가 그게 민간인이면 안 때리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 외에도 스밍도 있고 특히 뭐 로얄 윙맨이라든지 우리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들이 다양한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그 이제 유인 그 공격기는 이미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엔가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F-35 다음 세대 6세대 전투기를 미국에서 막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아마 그냥 무용지물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로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AI나 무인 쪽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름이 잘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입니다. 피터 틸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그 팔란티어가 여기서 하고 있는 AI가 굉장히 많이 여기서 테스트 베드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효과 자체는 보정을 못하지만 엄청나게 앞으로 그쪽으로 발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지금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는 AI 경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미국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 생각에는 중국이 아마 더 빨리 갈 거다 이런 짐작을 할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전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가 좀 불가능할 정도로 좀 은밀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게 하나가 이제 서방의 방공망, 우리가 서방의 방공망이라면 대표적으로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알 수 있죠. 우리 팩3 뭐 MSR이라 하는 게 거의 최신 버전인데 어쨌든 그런 패트리어트 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S300이나 S400에 대해서는 잘 그렇게 크게 뉴스를 안 탑니다. 그러나 S400이 사드나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게 거의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군은 그 S400을 수출이 그냥 줄서가 있을 정도로 그러나 지금 러시아 자기네들도 만들어 팔아야 되니까 뭐 그런 조금 밀릴 그런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드하고 비슷하게 경쟁을 했지만은 이제 구매 행태에서 봤을 때 S400이 좀 앞서는 것 같다 이런 그 무기 시장 관측이 좀 있었거든요. 아직도 S400이 앞서냐 뭐 심지어는 패트리어트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하는데 전장에서 나온 결과는 패트리어트가 압도적으로 패했죠. 그래서 패트리어트는 이스칸데르를 못 막아가지고 이스칸데르를 파괴되는 영상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데이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은 여러 가지 영상으로 봤을 때 방공 전력에서 러시아가 좀 앞서고 서방의 방공망이 좀 무력화된 게 아닌가.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이란은 미사일밖에 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트럼프가 나서서 이제 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방공망을 다 뚫어버린 거죠. 그 문제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방공망이 거의 없어가지고 네이선스나 뭐 몇 가지 좀 무기가 좀 있어요. 패트리어트는 다 없어져가지고 계속 지금 공급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미사일 드론 공격에 거의 지금 우크라이나가 속수무책인 상태에 그렇게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드론이 활성화되어 있죠. 드론 전쟁으로 변화될 정도로 드론이 활성화됐습니다. 과거에 생각지도 못한 FPV 드론이 그냥 굉장히 활성화됐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고고도 무인기, 중고도 무인기, 군단급, 사단급 뭐 이렇게 이제 대대급 이렇게 막 계층을 해가지고 발전하고 전력화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크게 나누어서는 자폭용 드론, 계란 2, 3를 하는 드론. 전쟁 초기에는 바이락타르라고 해서 특기제 드론이 위력을 발휘했고
이후에는 이란제 드론 위력을 샤헤드 136이 발전했고 그걸 가지고 업그레이드한 게 계란2, 계란3까지 가고 있습니다. 계란3는 Z 추진 방식의 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른 드론이 나온 거죠. Z 추진 방식의 드론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뭔가 할까? 이제 항공기하고 미사일을 결합하지 않고 그냥 드론으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드론이 활성화됐고 드론이 여러 가지 페이로드를 가지고 다목적으로 다양하게 쓰고 있고 드론을 가지고 항복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굉장히 드론이 활성화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등장한 거. 여러 가지 등장해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뭐 가장 쇼킹하게는 아레제닉이라 하는 작년 10월 달에 11월 달이죠. 11월인가 12월인가 그 유즈마시라는 우크라이나의 그 병기 공장에다가 때렸는데 거기는 아무 탄도 없이 그냥 물리력으로만 때렸는데도 거의 지금 아직까지도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그 맞은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무기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앞으로 핵무기를 대체할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이 없어도 전혀 그 부수적인 피해 없이 딱 표적만 거의 때릴 수 있고 그거 하나면은 공군기지 하나를 거의 없앨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물론 핵탄두도 할 수 있는데 재래식 탄두만 해도 상당히 위력적일 것이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대거 등장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킨잘이나 뭐 칼리브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었고요. 이란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쏘았습니다.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화력이 엄청나게 중요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그 첨단 무기들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PGM이라 해서 정밀 유도 무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화력의 양으로 전쟁을 끝내버리는 그런 정도로 화력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전체 여러 가지 뭐 정밀한 거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전체 전쟁의 판도는 화력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뭐 그 엑스칼리버나 이런 것도 있고 뭐 복잡한 게 M777이나 뭐 복잡한 게 많이 등장했다가 그게 게임 체인저를 하고 뭐 그랬다가 싹 다 없어지고 그냥 155mm 포탄만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포탄을 써야 되겠는데 포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크라이나라는 광활한 전투 지역에서 전장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력이 커버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그 화력 자체가 모자라면 아예 그야말로 대부분 그걸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럼 희생이 엄청 따르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러우전에서 두드러진 마지막 것은 자체 소싱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기를 만들려면 무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소위 말해서 공급망, 하청업체들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술이 좀 저거 하고 한 것은 우리가 기술 개발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뭐 엄청나게 좋은 기술이 아닌 것 같으면은 그냥 그 개발하는 시간에 사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나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회사에서 외국이나 이런 데서 투자해가지고 그 연구 개발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거였어요. 그 프리미엄을 인정해서 사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그 시간 들이면 우리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안 하고 사오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번 러우전을 하면서 진영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영이 갈라지다 보니까 소싱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경제 제재 같은 걸 때리고 하니까 내가 부품을 못 받아오면은 무기를 못 만드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다 열려있는 상황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 앞으로 전쟁에서는 이 소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통상이라든지 경제 제재 뭐 관세도 사실은 경제 제재거든요, 일종의. 경제 제재를 막 때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번에 중국에 때리면서 관세 때문에 뭐 100몇십 %까지 올라갔다가 나갔다가 거의 우리가 봤을 때 코미디처럼 진행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손들었어요. 미국이 손들 수밖에 없는 게 히토류가 필요한데 특히 연구 자석 같은 게 되게 필요한데 무기 반대 필요하거든요.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관세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하다가 어디게 되는 거니까 그래 뭐 미국에 손 좀 들어주니까 중국에서 그걸 자동차용으로는 수출했어요. 근데 무기용으로는 아직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무기를 못 만들지 않습니까? 무기를 못 만들면 실제로 가할 수 있는 게 군사적인 압박은 안 되는 거죠. 무기를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체 소싱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게 하나 생겼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제 제재를 하는 바람에 러시아는 자기네들이 만드는
군수품뿐만 아니고 민수품에도 예를 들어서 보잉사 비행기를 쓰고 있었는데 보잉사 부품을 안 주니까 그 비행기들이 그냥 부품을 못 갈면은 못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블랙마켓 가지고 사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제 제재를 하니까 이걸 자체로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가지고 PD-14이라는 엔진을 만들었어요. 그 엔진을 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제 그 CR-21이라 그러는데 737 정도 되는, 보잉 737 정도 되는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인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팔겠다 그런 거예요. 중국도 그 엔진을 자체하고 있었는데 자기 걸로 출력이 좀 안 나오고 했는데 러시아 거 받았으면 이제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어라이너 자체가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미국하고 에어버스 양대 진영이 전 세계 민간 여객기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시장 자체가 지금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알래스카 하면서 제일 먼저 푸는 게 뭔가 그러니까 보잉을 팔겠다 그랬거든요. 부품을 주고. 그게 뭐 러시아한테 당장 좀 풀리는 것도 있겠지만 가만히 놔두면은 앞으로 보잉이 러시아에 절대 못 들어가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 짧은 3년 반 사이에 그 소싱을 이렇게 해낸다는 것은 잠재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력이 있는 데를 건드려 놓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속수무책이면은 그게 하나의 큰 무기가 되지만은 단기간밖에 무기 안 된 걸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경제 제재하면서 특히 기술적으로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뛰어나게 한 게 군사적으로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중국하고도 안 되는가 하니까 이미 생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기술이 좀 뒤지더라도 생산을 계속하면서 기술이 금방 개발되는 데 반해서 생산 물량이 얼마 안 되는데 기술 개발을 막 짜내가 해가지고 겨우겨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무리 자본을 많이 투입하고 해도 생산 많이 하는 데가 되게 좋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조그만 농구 드리블 연습을 하더라도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물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그걸 연습 많이 하면 더 효과가 있겠지만 연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게 연구 개발이나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 자체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죠. 어쨌든 이 전쟁 때 기술이 발달하는 것도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걸 짧은 시간에 빨리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뭐 24시간 계속 돌리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그래서 돈과 기술과 자본이 막 투입되니까 이제 저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어째 보면 서방에서는 자기네들 병기고를 비우고 이걸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대리전을 하면은 하나의 불리한 상황이 이제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서 서방과 러시아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올바르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21세기 이로우전에서 이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이걸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리면은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폭격기 B2라는 전략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라크 핵시설을 그 벙커버스터로 폭파한 작전을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라 그럽니다. 제가 뭐 재미삼아 오밤중에 몽둥이라 그랬는데요. 저 작전을 보면은 B2 전략 폭격기는 세계 최신 정도가 최고 성능의 전략 폭격기입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Tu-160 이런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스텔스고 엄청나게 그 폭격기 자체는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벙커버스터라는 그 폭탄 B-57AB 그것도 이제 그야말로 특수한 폭탄이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제 그 공중급유기나 뭐 온갖 걸 동원해가지고 전자전기 뭐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120대 항공기가 미주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와서 36시간 걸리고 폭파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잠수함도 오고 수상함도 오고 토마호크라는 지상 공격용 순항 미사일도 발사하고 그래서 핵시설 3군데를 때렸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 작전 고자를 그대로 복사를 하려면 미국밖에 할 수 없어요. 다른 나라는 저렇게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공중급유기도 있어야 되고 멀리 오면서 중간에 기름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급을 하려면 그 중간에 전부 기지에 대해서 그리고 공역에 대해서 통과할 수 있는 허가를 맞아야 되는데 미국이 외교력으로 그걸 다 하고 있고 미국은 그 연결하는데 다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미국만 사실 할 수 있는데 36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그냥 효과만 갖게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1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약간 지금 세대가 달라진 걸 알 수 있는 거죠. 20세기에 최강의 전력 미국이 36시간 걸리고 하는 것을 21세기는 미사일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 그 정도로 미사일이 다른 걸 압도하는 시대가 나온 거죠. 특히 미사일과 항공 전력을 비교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이란보다 훨씬 우수했던 게 항공력입니다. 이란은 항공기가 거의 이란 혁명 이후에 미국에서 안 주는 바람에 가지고 있는 게 F-14이라는 게 F-14가 어떤 비행기인가 하니까 옛날에 쓰던 영화 톰 크루즈 나오는 그 영화가 있죠. 탑건인가요? 네. 그 비행기거든요. 진짜 오래된 비행기.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쓰지도 않는 비행기입니다. 낡아가지고. 그런데 그것밖에 이제 이란이 없는 거죠. 그것도 뭐 부품을 이렇게 겨우 구해가지고 겨우 뜨기만 하는 정도로 거의 북한에 있는 전투기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항공력이 열세했던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가가지고 항공력 울수하니까 방공망 막 부수고 이제 엄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좀 비교적 가벼웠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엄청나게 많이 부순 것 같지만은 그 방공망은 거의 하루 정도 만에 다 복구를 해버렸고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많이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항공폭탄은 그 폭탄이 우리가 페이로드라 그러는데 나올 수 있는 양이 좀 적습니다. 근데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는 이란의 미사일이 우수했어요. 이스라엘은 보시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니까 방공망, 우리가 사드도 있고 미국 SM-3도 있었어요. 그때 구축함들이 와가 영국 구축함도 와가지고 막았고요. 그래서 양쪽에서 홍해 지중해에서 다 막았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사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에로2, 에로3도 있었고, 여러분 아는 데이비드 슬링이나 그 다음에 아이언돔이나 패트리어트나 이게 방공망이 엄청나게 깔려 있었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깔려 있는 걸 이란 미사일이 때려버렸어요. 나중에 나온 데이터가 이란이 때린 무기를 이스라엘이 요격한 게 35%밖에 안 됩니다. 3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5%는 그냥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단일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세계 최대의 방공망을 가지고 있고 서방에서 가지고 있는 최대 기술을 가지고 막았거든요. 근데 이란이, 그것도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이란이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는 게 얼마나 위력적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뚫은 게 몇백 발 안 돼요. 항공기는 가가지고 막 여러 번 출격을 해가 여러 번 날을 수 있는데 비해서 미사일은 한 번 쏘고 끝이지 않습니까? 회수도 불가능하죠. 끝나는 건데. 그런데 몇백 발 쏘아가지고 한 500, 600 몇십 발 쏘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35% 빼놓고 나머지 다 통과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손들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온 이야기로는 이스라엘 핵무기를 쓰려 해가지고 트럼프가 가서 막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건 다 확인 불가능한 이야기인데요. 하도 이제 이스라엘 피해가 심했죠. 물론 지금 다시 곧 전쟁을 할 것처럼 곧 조금 있다가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 다시 일어날 겁니다.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으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뭐 그렇게 되지만 그 12일간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참패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항공력과 미사일인데 항공력이 미사일하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이 그 정도로 압도적이다. 그리고 방공망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21세기는 미사일 시대다. 항공모함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항공모함도 언제 중요한 거니까 전력을 보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저때 소말리아 근처에서 문제가 있었죠. 아덴만에서. 그러면은 우리 배들이 계속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는 소말리아 해적들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후티 반군이나 어떤 정규군이 와가지고 계속 방해를 하면 우리가 해군이 가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수송로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 배가 돌아오고 우리가 고비용 국가가 되는 것인데, 우리 국익을 지키려면 이제 보내야 되겠죠. 그럴 때는 항공모함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서 큰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형편에 그렇게 항공모함까지 필요 없으니까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 자체는 중요한 전력인데, 항공모함으로 모든 걸 다 하는 시대는 아니다. 상대가 좋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 항공모함을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게, 후티 반군이 미국의 최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의 항모전단, 새 전단을 돌려보냈거든요. 물론 제럴드 포더가 최신인데 그 제럴드 포더가 간 건 아닙니다. 아이젠하워나 여러 가가지고 대부분 그냥 창피당하고 돌아왔죠. 막 비행기가 빠지기도 하고 자기가 프렌들리 파이어에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압도적인 시대는 아니다. 항공모함이 아직도 효력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미사일이 굉장히 압도하는 시대다. 그래서 방어의 시대로 왔다. 공격의 시대보다. 그렇게 정도로 미사일이 조금 더 이제 21세기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요 영상들은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요거는 동영상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각 이스라엘의 뭐 정보부나 중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걸 심지어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때렸습니다. 정확하게 고개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정밀도가 하도 뛰어나니까 엄청나게 많이 부서진 거죠. 그래서 저 동영상에 나온 것들은 다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우리 언론에서는 이걸 잘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좁다 보니까 이런 전역이 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항구가 3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항구가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뭐 부산항, 뭐 인천항, 뭐 이렇게 항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이 있다 칩시다. 그 3군데가 있는데 2군데를 부순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는 오래전에 폐쇄될 거예요. 오래전에 폐쇄돼가지고 항구가 2군데 있는 걸 2군데가 다시 부서진 겁니다. 그래서 저거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벤 구리온 공항이 이제 제일 큰 국제공항인데 거기도 부서졌고 군기지, 국방부, 모사드, 첨단산업단지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하고 거기가 부서졌고요. 그리고 키프로스 부동산이 폭등했죠. 지금 그래서 키프로스에 지금 불똥이 튀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프로스에 부동산을 많이 사니까 이제 터키 사람들이 이제 자기 부동산이 이제 없어지면 저기 이스라엘 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분쟁을 하려고 그래서 그리스 사람도 막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스하고 이제 터키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지금 새로운 분쟁이 돼서 이스라엘과 터키가 전쟁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로 상황이 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6일째인가부터 보도 통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피해가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었죠.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심했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 출국 금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구로 못 나가니까 나룻배를 이렇게 가가지고 다니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란이 수원지만 파괴 안 했죠. 수원지를 파괴했으면은 그냥 손들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그거는 약간 인도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아마 죽자 살자 했으면은 뭐 건드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미사일이란 게 위력이 있다. 1,500km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도 지상군이나 뭐 비행기나 이란은 항공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낼 수도 없어요. 공중급비도 없고 그러니까 미사일로 그냥 끝낸 겁니다. 그 정도로 미사일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미사일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군의 군사 기술력이 러시아나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뒤처져 군비 경쟁에서 참패했다고 평가하시는데 교수님께서 미국의 군사 패권이 정말 흔들리고 있나요? 예,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조국 미국이 실제로 군사력은 형편없다. 그래서 저는 군비 경쟁에서 참패했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참 믿기 힘드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 이야기를 믿기 힘드실 건데 사실은 그렇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일단 러시아한테 안 되는 게 밝혀진 거고 이번 전쟁이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천조국이고 능력이 압도적이면은 러시아가 미국을 저렇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금방 끝내버렸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가서 다 지휘를 했어요. 미국 유럽 사령부 있지 않습니까? US EUCOM이라 그럽니다. 유럽 사령부에서 전쟁을 지휘한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 나면 연합사령관이 지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직접 전쟁을 한 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한테 안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좀 의문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러시아보다 기술은 조금 떨어진데 양은 좀 많은. 그런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중국은 실전 경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인도 파키스탄 전에서 중국의 전투기나 몇 가지가 약간 효율을 보인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짝퉁만 만드는 중국이 좀 아닌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동풍 DF 계열, DF-21에서 41까지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들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퍼레이드도 했고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실전에 써보기 전에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 중국 전력을 디스카운트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고는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따라오고 있고, 특히 구축함 055급 같은 경우나 최근에 나오는 이제 항공모함에는 이멀스 같은 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극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스키 점프용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멀스 전자기식 그 카타풀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상당히 빨리 따라오고 있거나 일부 미사일 같은 데는 미국을 추월한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전부 다 카탈로그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점을 이렇게 그렇다, 이게 중국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그러나 상당히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내일 모레 이제 9월 3일 날 퍼레이드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전시되는 무기를 보면은 새로운 게 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미국이 좀 우수하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기술적으로 미국을 극복했고, 미국이 따라오려면 한 몇 세대 걸리는 그런 기술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극초음속 분야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부분적으로는 기술 우위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이 우세다. 이렇게 지금 잠정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미국이 러시아의 군비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거지. 전체 군사력을 다 합쳤을 때는 러시아와 미국이 붙었을 때는 당연히 미국이 이기는 거겠죠? 아니요,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전 세계 800개 기지에 분산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런 군사력 자체가, 군사력이란 게 뭐 장부 계산하듯이 이렇게 계산하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쳐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미국이 러시아를 쳐들어오면 미국 게임도 안 되는 건 증명이 됐고요. 러시아가 미국을 쳐들어갈 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미사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핵무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가 나오면 무승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가면은 이제 재래식 무기가 암만 발전해도 핵무기로 결판나는 거니까, 이제 러시아가 미국 가면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재래식으로 싸우는 한은 이제 대략 이렇다는 거고, 핵무기 가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뭐, 그런데 지금 재래식 무기의 최첨단성을 봤을 때는 미국이 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AI 분야는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좀 앞서지 않을까 하는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